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때 선별 지급에 대해서 먼저 찬성 쪽에 있는 김용휘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서 찬성식 인론을 맡은 김용희입니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찬반 양론이 주도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의 효과가 재난지원금의 근본적인 지급 목적에 더 부합하기에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합니다. 첫째, 선별 자체가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점수보고서는 선별이 보편적 지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은 합리적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 기준이 건강보험료였으나 기준이 되는 자료가 2019년이었습니다. 저에서 건강보험료의 시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같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달랐습니다. 기준을 바꾸어도 비효율적인 부분은 발생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다분한 선별지급을 고집하기에는 불완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 보편지급의 경제활성도가 선별지급보다 의미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긴장 효과가 해외 의사 사례보다 1.8배 높았습니다.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1차 보편지급 당시 14조 원을 지출하였고 2차부터 4차까지의 선별지급 때는 총 28조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차 지급에서 93.7%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하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88.4%에 달했습니다. 보편지급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가계소득은 3.5%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소득은 8.2% 증가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2차부터 4차까지의 선별지급 전후에는 가계소득은 총 1.1%, 자영업자 소득은 총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선별지급으로 지출한 돈이 보편지급으로 지출한 돈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보편지급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편지급을 통해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발테르 포르피는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기분의 손해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 행동을 거론하며 중상위 계층의 복지를 줄이게 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 저항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재정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증세동맹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상위 계층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지급으로 재정 마련도 원활해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늘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평등권을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드렸듯 보편지급의 효용이 선별지급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본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국민과의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전형은 곧 세금이고 세금은 고소득계층의 몫이 주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국가의 대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은 마땅히 보편지급이어야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쪽에 인론 심정은 학생입니다. 반대측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언급하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비 지급 효과의 증대입니다. 선별 지급 찬성이 되는 데는 많은 근거가 소비 지급 효과의 효율성이에요. 보편 지급을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보다 선별 지급을 했을 때 비용 소비 지급 효과가 더 좋습니다. 피해 업종 그리고 경제적 축소 가정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69%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그 소비는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 재료비, 운영비 등으로 이제 경제적 순환 구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논문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기부 생활비의 소비 효과에 따르면 이번 수령 그러니까 지급을 받은 사람의 69%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46%로 제일 많은 것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목적의 분명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위로뿐만이 아닌 그것보다는 더 국가 안보나 국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위기 상황 안정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별지급제 사례가 말해줬듯이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행한 업장 폐쇄나 운영 시간 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세분 교수에 따르면은 예술문화 스포츠업이나 음식 숙박업, 음식 창업 이렇게 모임이 필요한 업종에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생산 감소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예술문화 스포츠업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음식 숙박업은 마이너스 18.5% 이렇게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에 남차리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과 동시에 복지를 실현하는 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다 이 보편지급이든 선별지급이든 그 목표를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대해서 의논을 들었고요. 다음 찬성 쪽에 김태경 학생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찬성특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인론께서는 소비 긴박 효과의 빈대가 선별지급 때 보편지급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 보편지급의 사례는 1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학교도 못 가는 것처럼 매우 제한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자면 1차 때는 8.2%, 5차 때는 8%였습니다. 물론 보편지급 때 더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8.2%와 8%는 선별지급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이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는 보편지급도 경제활성화가 잘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이 아무리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도 보편지급 때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지급 때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주고 취약계층에게는 보편지급을 해도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안정성을 통해서 민심을 잘 내는 것보다는 위기 상황을 좀 더 잘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인문에서 언급드렸듯이 실질적 평등을 거론하면서 선별복지만 하다 보면 보편복지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편복지를 통해서 고소득계층의 신뢰도를 얻어서 세수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서 국가 재정 확보에 더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선별복지가 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보편복지를 통해서 세수의 증가율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대쪽에 공지윤 학생의 토론입니다. 네, 반대측 반박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지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했을 때 이제 국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보편지급이 만족도는 자체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난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 지급을 통해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의 예시로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가 높은 스웨덴은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과는 달리 증세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증세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편 지급을 통해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보편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단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소수의 인원에게 지원금이 가는 대신 그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이 지원되므로 재난지원금 사용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선별 지급의 효과가 더욱 높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성적 보편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박준서 학생의 토론입니다.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찬성적 반론이 같은 박준서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반론님께서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결국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유는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국가 안정 그리고 그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측에서 주장해 주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별 지급이 더 옳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지역화폐라는 이미 시도된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하면 결국 단기적으로 시간을 제한을 두고 지역의 상권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더해서 우리나라의 증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수혜된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언젠가는 선진국 반열에 지금 올라 있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2022년 국가 행복지수를 보았을 때 핀란드가 1위고 스웨덴이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 두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보편적 복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인 이탈리아는 스웨덴에 비해서는 낮게 25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59위로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증세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12.2%만이 우리 세금에서 국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평균의 퍼센트를 보면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 20% 이상의 금액이 현재 복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행복지수와 복지의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등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하면 이 열등초 현상이 개선할 필요가 없지만 선별적 복지를 통하면 열등초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훨씬 더 제약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경제적 안정과 시민들의 만족도 증대, 더해서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편복지가 훨씬 더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편적 복지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주셨는데, 이것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족도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단지 보편적 복지만을 이용하도록 두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 국민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결국에는 만족도 만약에 이 복지를 시행하면 만족도로 향상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쪽의 마무리 발언이네요. 벌써 김성준 학생의 마무리 발언. 네, 찬성 세트 선별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 반론에서 이제 스웨덴의 경우는 스웨덴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약간 무조건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또한 아까 인론에서 취약계층에게 적절하고 빠르게 선별 지급을 해야 이게 취지에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당장 하루 이틀이 급할 수도 있는데 이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 이 선별 기준이 정확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는 보편 지급이 오히려 더 빠르고 좋은 해결책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아까 스웨덴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 계층과 강불 간의 신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더라도 스웨덴이 추구하는 방향을 저희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스웨덴의 이제 만족도를 보면 월등히 높은데 이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단지 여론에 의해서 이걸 이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신뢰로 대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선별 지급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분열을 야기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제 GDP 대비 미국은 이제 25.4%, 선진국 그룹 평균 17.3% 정도의 코로나 대응 추가 재정 지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했고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아직 50% 정도이기에 보편 지급을 한다고 해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 지급이 아무리 실질적 평등에 부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감수하면서 받는 자와 준 자가 양분되는 사회를 구성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마땅히 보편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측의 마무리 발언 이예원 학생입니다. 그럼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서 그들의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배달 업종과 같은 수혜자들도 존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계 유지에 걱정이 없는 고소득자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럼 이들에게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부여하는 일은 큰 예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이런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재반복되게 된다면 선별 지급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선별 지급이 가진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선별 지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도움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자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공평보다는 공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별 지급이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인문에서 얘기했던 소비 진작 효과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재난지원금 목적에 선별 지급이 더 부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저희는 선별 지급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다 추가 발언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저 바로 추가 발언을 드렸을까요? 뭐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추가 발언 하시겠어요? 여기 들어오고 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줄까요? 네. 그럼 한 2분 정도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찬성 측에서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보상 시간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주셨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과 2021년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 비스크포스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런 보상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사업체에 놓이지 않고 계속 범위를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의 효용성을 갖도록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스웨덴은 일단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것이 애초에 세금을 거는 액수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고요. 그리고 복지 그 체제 자체도 그런 막대한 세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는 보편 지급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 삶의 만족도의 질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복잡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스웨덴을 이렇게 보편 지급을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입론하실 때 우리 지금 보편복지가 선별복지가 2019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021년까지 됩니다. 2021년에 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지급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2022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해결된 상태고 6차 재원지원금부터 주어지는 것에서는 그렇게 큰 논란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논란이 있다 해도 그것이 큰 사회적 갈등이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시겠어요? 추가 이렇게. 네, 찬성 쪽도 한 2분 정도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최종 변론 하실 때 고소득계층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예산 손실이고 그것을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 고소득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으로써 국가 간의 신뢰를 쌓고 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돈이 지급될 수 있다, 더 큰 복지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언급하고 있었고요. 또한 스웨덴과 저희 나라가 사례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물론 복잡한 문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는 북유럽 국가들도 선별 복지였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몇십 년이라는 기간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이라는 기간을 크게 느껴서 보편복지를 아예 시작도 해볼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밖에 없습니다. 북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저희도 바꿔보는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보편복지를 통해서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면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그 세금의 차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가 발언하신 거는 여러분 본 토론회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추가 발언 기회였고요. 필요하시면은 양쪽 다 2분씩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쓰시겠어요? 몇 쪽? 쓰냐고 물어보세요. 쓰실 거예요? 간단 서부터. 여기는 찬성은 부끄럽게 쓰시겠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추가 발언 기회 2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효과에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면은 1차 재난지원금에 의해서 촉발된 경제 효과의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40만 원을 줬다 하면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복지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400만 원을 줬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25만 원을 받아치면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뭐 자신의 사업에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외식이나 여행 같은 간단한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400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끌고 갔기 때문에 사업상의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효과만으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효과를 단정 짓는 것은 좀 속단하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 쪽에 추가 발언기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진적 효과가 더 좋다는 근거로 서울시 근거를 들고 오셨는데 혹시 전국 자료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비진적 효과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주셨는데 전국 바탕으로 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네, 저희는 전국 자료를 바탕으로 1차부터 2차에서 4차까지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복잡한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단기적이라는 데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급의 장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 주시지 않고 보편 지급의 단점들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선별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5차 때부터는 거의 완화가 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에 인한 소비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비적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전국적인 지표로 봐도 5차를 끌고 오더라도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가미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실질적 평등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시기도 했고요. 새로운 제도를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지금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논하고 있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제도를 논한다고 하면 보편지급을 통한 선별환수 등의 방안이 있겠지만 그 역시 보편지급을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지급의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들입니다. 행정비용,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출을 하지 않게끔 하고 더해서 국민의 신뢰가 국가의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장점들을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해서 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가미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선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저희도 그를 모범 사례를 해서 발전을 내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편 지급이 이러한 보편 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재난지원금은 보편 복지, 즉 보편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의